네, 매주 알찬 강의로 돌아오는 MKY 에디오스 이동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NFT 강의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무대까지 이렇게 조명도 그리고 이 무대 환경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십니까? 이제 뭔가 조금 더 다가오고 있나요? NFT에 대해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는 학장님이 요즘 아주 푹 빠져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메타 세상의 경제 기반이 되는 NFT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전 온통 세상이 메타버스 열풍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요즘은 이곳저곳에서 NFT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죠. 올해 3월 트위터 공식 창업자 잭 도시는 최초의 트윗 소유권을 NFT 경매에 붙여서 34억 원에 판매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사주인 일론 머스크가 2분가량의 본인 음성을 NFT로 팔겠다고 하자 경매가가 12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죠. 물론 뭐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NFT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11월 4일 NFT 학잡 버긴을 설립해 NFT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NFT가 붙은 주식이 모두 폭등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대체 NFT가 뭐길래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끌었을 텐데요. 국내 최초로 온라인 NFT 교육과정을 오픈하는 역사적인 순간. 이 생애 첫 NFT 수업, 탄탄한 미래자산 키우기 라이브 OT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첫 NFT 수업, 탄탄한 미래자산 키우기 라이브 OT 시작해 볼까요? 우리 열정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메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두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분들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캡틴 김미경 학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학장님. 여러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NFT인가? 근데 왜는 사실은 물어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30년 정도를 살아왔잖아요. 늘 거기에는 중간 권력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가격을 매겼고 내 컨텐츠를 내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거의 1살부터 58세까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요즘에 보면서 내가 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정말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 시장에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각자의 컨텐츠가 각자 직거래로 거래될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그러니까 이 세상 변화의 컨텐츠가 거래되는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오늘 이 과정은 막 NFT를 막 당장 투자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르익어 갈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자리 잡혀갈 겁니다. 그걸 서서히 여러분 진득하니 지켜보시면서, 그러나 이 개념을 알고 지켜보시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될지, 나는 옛날부터 그림이 관심이 있었고 나는 컨텐츠가 있으니 이 컨텐츠가 적당하게 이 때가 올 때 난 이렇게 한번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3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난 여기서 콜렉터로서 뭔가 해볼 거야 한다면 이 시장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NFT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첫 발을 들이는 그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이 지식적 재미와 그리고 어떤 또 자산적인 새로운 섹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과정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MKYU에서 세븐테크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이미 익숙하신 얼굴이실 거예요. 아까 팬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암호학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MKYU 세븐테크 과정 중에서 블록체인 파트를 강의해 주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을 박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떡하죠? 너무 어색해서? 예.
이게 한번 나올 춤을 때마다 춰야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춤추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김승준 교수님 너무 멋진데요. 자, 우리 김승준 교수님의 멋진 목소리까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사실은 유튜브에 보시면 암호화폐 뭐 투자해야 된다, 차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영상은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나 NFT가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찬찬히 집어주는 방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MKYU의 우리 김미경 학장님께서 그걸 시작을 하셨고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MKTV 북토크 NFT 모든 것 편에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NFT를 설명해 주신 분이죠. NFT 레볼루션의 저자 성소라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어머 또 노래가 어머 지금 교수님 지금 어깨 들썩이려고 하셨는데 지금 춤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음악이 웬 재즈야. 너무 분위기 좋은 노래를 틀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네, 아유. 소개 한번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달까지 그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NFT, 뭐 토큰 이런 크립토 열풍에 푹 빠져서 좀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느껴보고자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된 성소라라고 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NFT를 단순한 투자 자산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모든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혁을 가져올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발부터 한번 떼볼게요, 교수님. NFT가 대체 뭔가요? 분명 NFT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자세한 개념은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아, 네. 네. 제가 어저께 5개 강좌를 찍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NFT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NFT 거래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NFT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NFT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 아트 그림을 밖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NFT도 네. 블록체인 상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런데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음. 상상 속에 NFT는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음. 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제 강의 시간에 그 NFT를 실제로 보여드리지만 그 NFT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우리 그 집 팔 때, 건물 팔 때 등기 권리증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등기 권리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 그래서 그 NFT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가 어떤 그래픽 아트, 그러니까 이미지를 산다, 네. 디지털 파일을 사면 네. 그 디지털 파일이 있는 곳에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디지털 파일을 누가 만들었고 아. 누구한테 언제 팔았다, 요 정보가 그대로 기록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등기 권리증에 물건지 주소랑 네. 소유주 이름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음.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이거는 뭐 대체 불가한 토큰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 1,000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회자분께서도 1,000원을 갖고 계시면 네. 1,000원과 1,000원은 맞교환할 수 있죠. 네. 이걸 이제 교환 가능하다, 네.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네. 저는 610호에 살고 네. 611호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럼 두 개의 등기 권리증을 교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교환 못하죠. 네. 못하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많이 하시면 그러면은 만약 반대로 대체 가능 토큰도 있는 건가요?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 이런 암호화폐가 대체 가능 토큰이죠. 아. 자, 그러면 NFT는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름표고 그게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건 그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은 야구 카드
있어도 일련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다른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샤넬백 같은 걸 사도 음. 모양은 똑같은데 일련 번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거 막 위조하고 이러는 문제도 있어요? NFT를 위조하는 문제. 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일단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삭제하거나 위변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NFT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 네, 네. 이 전자 등기 권리증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네.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위변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이거 못 들었죠? 우린 세븐테크에서 다 배웠습니다. 세븐테크에서 네. 그러면 이게 NFT가 그 나온 게 블록체인 기반한 기술의 네? 그 뭐야 기술 이것도 하나의 기술 화폐 생태계 뭐라고 불러야 그렇죠. 될까요? 정확히. 그러니까 NFT도 일종의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아, 예. 이용구나. 그래서 원래 NFT가 처음 나온 거는 네. 그러니까 NFT란 이름을 안 썼지. 네? NFT 비슷한 개념이 나온 건 2011년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오래전에? 오래됐죠. 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네.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 암호화폐에서 네. 이제 NFT 관련한 표준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게임에도 접목시키고 네. 특히나 이제 2021년 들어서 네. 무슨 비플이라는 작가가 네. 천문학적인 액수로 그림을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면서 요새 이제 NFT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복제가 되고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제되고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닌가요? 뭐 복제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가상 거기서.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쉽게 복사해서 전파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 볼 수도 있죠. 복제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네. 책 같은 거 있으면 네. 그거 일일이 손으로 다 써서 필사본을 만들어서 네. 전파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쉽게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디지털 정보는 복사가 쉬우니까 네. 원본의 개념이 굉장히 희석됩니다. 네. 네. 여러 개가 복사됐을 때 그럼 최초의 원본은 뭐야? 이런 게 이제 희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NFT를 이용하면 아하. 이건 원본입니다. 이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건 세 번째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막 복사하고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정확히 되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내 소유와 내 저작권이.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가치화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없으면 네. 저는 요 성설아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건 기술이 없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복제가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하지만 네. 이제는 그 NFT 기술을 통해서 그 원본을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원본을 인증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네. NFT가 거래가 될 때 저작권하고 소유권은 분리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그 창작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소유권만 이전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복사본이 떠돌아다니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복사본이 떠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게 좋다는 것은 네. NFT로 원본이 인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사실인데요. 그 네. 다이나믹이 가능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원본에 대한 그 소유권이 네.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 디지털 원본에 대한 그 뭐 복사본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더 그 원본을 궁금해하겠죠. 더 아. 가지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인식과 그 상관성이 좀 더 높아져서 음. 어떻게 보면 그 원본의 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 원본을 그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그 비싼 가격으로 그 소유권을 또 넘긴다든지 그 3차 구매자에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창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거래가 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그 거래가 더 높은 금액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더 높은 금액의 그 로열티를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생긴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복사본이 공유가 될수록 원본이 인증이 되는 한
또 좋은 그런 선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네. 이렇게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예시라고 네. 했을 때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뭐 파리에 가면 그 루브르 네.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NFT 예는 아니고 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모나리자의 원본은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나리자의 그 복사본들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게 모나리자 그런 네. 이미지고 막 네. 카페가도 있고. 그렇죠. 뭐 오프라인 네. 상에서도 너무 많죠. 뭐 그냥 네. 옷에 프린트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여기저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본의 아.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세상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 복사본 어떻게 네. 보면 뭐 약간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원본을 보고 싶어. 파리에 가서 원본을 보고 또 가능하다면 소유하고 싶어. 물론 모나리자는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네. 네. 그런 원리가 이 디지털 자산 NFT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사본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원본을 더 원하게 하고 NFT의 가치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김승주 교수님 옛날에 만약에 내가 원본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옛날엔 복사본으로 떠다니면 그게 다 원본이랑 복사본이랑 섞여서 다 똑같은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없을 땐.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어. 이제 강의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강의 자료 만들어서 인터넷에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PDF 파일을 올려놓으면 네. 조금 지나면 다 퍼져. 비슷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래,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당해보셨군요, 경우에 교수님도. 그렇죠. NFT는 원본은 이거였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네. 그러면은 디지털 원본을 누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소유권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네. 거에 있어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디지털 자산에 값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 그렇지. 굉장히 큰 하나 같아요. 큰 혁명이야, 그건 네, 진짜. 디지털 네. 자산이 원본이 인증이 안 되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증명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 자체는 금전적인 가치 자체는 제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이 인증이 되다 보니까 2차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하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창작자들은 그 소유권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 원본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음. 굉장히 다량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NFT를 창작하는 창작자가 음. 그 디지털 원본을 하나의 단일한 NFT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원하기에 따라서 몇 개의 에디션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거는 불법으로 복제하는 복제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에디션은 에디션. 네, 왜냐면 에디션 하나하나가 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상의 원본들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본을 낼 건지 단일 NFT로 아니면은 여러 개 하나 이상의 에디션으로 NFT를 낼 건지를 창작자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아무래도 단일 NFT보다는 여러 개 에디션으로 나온 NFT가 좀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신진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창작자분들이 처음에 조금 더 채택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고 원본이란 개념도 네. 이제는 단 하나가 있는 게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좋죠. 그래서 네. 얘를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아마 스크린상에서 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그 준비한 거 좀 띄워주시죠. 이게 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000만 원인 걸로 봐서 굉장히 명품 백이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 이거를 일단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가방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그 이미지 파일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원본 이미지를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의 단일 NFT로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거. 맞습니다. 네. 에디션을 내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하나는 오픈 에디션인데요. 네. 복잡하시겠지만 네, 하나씩 들으시면은 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에디션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파일을 그것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개로 나눴죠. 그래서 9개 에디션으로 미리 창작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네. 나는 이번에 9개 에디션으로 내겠다. 그래서 각각 얼마 그 고정가를
매겨서 이제 내놨죠. 여기서는 사실 뭐 1,000만 원이고 9개가 전부 다 1,000만 원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9개 정도의 에디션을 낼 때는 좀 가격을 낮춰서 내리는 네,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봐주시면요, 이건 오픈 에디션이에요. 아. 여기에 숫자는 임의적인 겁니다. 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장에 수요가 있는 만큼만 에디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숫자를 다 못 세겠지만 네. 5 곱하기 뭔가요? 6인가요? 근래 네. 30개. 30개. 네. 네, 30개 에디션을 낸 이유가 창작자가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30명의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0개를 내놓는 거예요. 네, 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미지를 봐주시면 자, 네. 마지막 이미지. 네. 네. 이것과 같은 경우는 네.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NFT를 소유하는 개념을 설명한 건데요. n분의 1로. 네, n분의 1로.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조직에서 약간 네. 개 같은 의미가, 개 같은 그런 네. 개 조직 있죠. 그런 네. 개입니다. 아, 무슨 개? 여의 개. 개. 덕 개. 말고요. 덕 덕 말고 말고요. 개. 네. 엄마들 개 네, 하듯이 개 모임. 네, 개 그 모임. 개 모임 개. 하듯이 응.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뭐 탈중앙 그 조직이라고 하는 다오라는 것도 있고 여러 조직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직에서 이제 멤버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원하는 되게 고가의 NFT가 있을 경우에 출자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같이 구매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기 누가 올려놨네. 공동구매네요,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공구예요? 개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주셨네요. 네, 공동 구매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네. 요즘에 또 핫한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파티 비드라고 해서 네. 굉장히 고가의 NFT를 올려놓고 네. 거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출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10만 원만 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내겠지만 네. 암호화폐로 출자를 하면은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네. 그 NFT를 사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냈던 금액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거는 뭐 좀 복잡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이건 약간 ETF 비스름하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이제 그 조각 낼 때는 대체 가능 그치, 토큰으로 그치.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아무튼 여기서 아실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NFT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교수님께 이 NFT 개념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NFT 열풍인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네. 아까 이제 블록체인에 정보가 저장이 되면 삭제나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다 하셨죠? 네. 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쿠브라고 하는 앱을 네. 쿠브. 네. 보급할 겁니다. 네, 네. 그 쿠브라는 앱을 클릭해서 보시면 예방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네. 스마트폰에 나타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면 포토샵으로 위조를 수가 있습니다. 나 예방접종 그렇죠. 안 했는데 했다고 네. 고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방접종했다라는 내용이 원래는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그 블록체인의 아하. 정보를 정보를 가져다가 스마트폰에 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 위변조를 못하게 막아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브 앱 처음에 딱 킬 때 잘 보시면 네. 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면 네.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네. 제가 아까 NFT가 등기권리증 같은 거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송 교수님이 저 백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명품 백을 사면 품질 보증서 하면서 종이로 된 뭔가를 줘요. 줘요. 예. 그리고 줘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버리는데 그냥. 그런데 LVMH라고 있죠. 리비똥 만드는 네, 네. 그 회사에서 네. 아우라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 아우라가 있다 할 때 그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그래서 백에다가 QR 코드를 붙여놓고 그 QR 코드 정보를 NFT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보관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회사가 언제 만들었다. 가죽은 뭘 썼다. 네. 그리고 어느 공장에 만들어서 이 백화점에 있다. 이게 NFT 등기권리증 형태로 블록체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아, 실물과 NFT가 결합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음. 분실할 위험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어. 우리 등기권리증에는 물건을 그러니까 건물을 팔아 넘기면 네. 네. 누구한테 팔았다 이 기록들이 쭉 남죠. 남죠. 네. 지금 이 아우라 블록체인에는 예.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것들이 쭉 덧붙여서 기록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중고 시장에서 짝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죽일 수가 없네.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기능도 갖냐면 연예인 분들이 네. 자기가 쓰던 물품 아. 자선행사 때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록을 본인이 원하면 남기는 겁니다. 아하. 그럼 내가 야 나 이거 어떤 연예인이 쓰던 거다. 아. 너 이 QR 코드 스마트폰으로 오, 그러네. 찍으면 블록체인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봐. 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본 백보다 더 비싼 중고 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컨텐츠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컨텐츠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네? 개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의 컨텐츠를 보증해 주는 시스템으로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막 그런 거 속이고 퉁치고 그리고 개인이 누가 들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네. 가격을 매길 수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제가 블록체인 세븐테크 할 때 교수님 엄청 흥분했잖아요. 그게 개인의 컨텐츠를 상승시키는데 개인의 권리, 네. 내가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 나는 블록체인 기술만큼 개인을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기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아, 그거네 또. 이게 재밌네요. 그러게. 아니, 나 또 흥분했어. 그러니까 좋아서. 저도 들으니까 뭔가 야. 이해가 쏙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 아하. 지금까지 저작권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그림이나 글, 음악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남긴 기록이나 경험까지도 누구나 나의 이름표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인데 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 NFT에서 요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송수로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이 NFT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한 것 오,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게 NFT가 재밌는 것은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점을 찾아서 맞아. 발전할지를 그 맞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NFT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처음에는 미술 시장을 위주로 좀 발전이 됐죠. 그쵸. 이게 아무래도 미술 시장이 고유성과 희소성 그리고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NFT의 속성과 너무 딱 합이 잘 맞았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미술 시장 컬렉터블 수집품으로 좀 발전이 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게임, 디지털 부동산, 이제 메타버스와 맞물려서 NFT가 이제 근간 기술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도 메타버스의 뭔가 윤활유 같은 그런 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NFT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성을 가지고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메타버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랄까요, 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여기 현실 세계에서도 유통 가능한 그런 화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하고 뭔가 부동산 거래를 했던 것을 네.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역할, 그 연결고리를 NFT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로 뭐 땅을 거래한 것, 그래서 거기서 소유하게 된 어떤 대체 가능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이거를 금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연결고리가 되면서 메타버스의 뭔가 그런 확장에 NF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앞으로의 전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때요? NFT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뭐 꽤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처음 시작은 디지털 이미지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아까 제가 그 명품 백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게 오프라인 영역으로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제가 쉬워서 좋은 세상이지만 네. 또 네. 그럴수록 원본의 가치가 더 빛날 수가 아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 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왜 그렇게 NFT에 NFT와 딱 궁합이 맞나 봐요. 그죠? 일단 주가가 오르니까.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네. 내 원본의 가치가 네. 점점 커야지 네. 또 이제 복제본도 더 가치가 더 동시에 같이 커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뭐 음반도 NFT로 그다음에 굿즈도 NFT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소유했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 IP를 소유한 그런 엔터 회사들에서 이제 네.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사실 NFT 사회에서는 또 커뮤니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커뮤니티. 네, 네. NFT가 가치를 인정받고 음. 그 원본의 가치에 이제 더해서 네.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원을 해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음. 엔터 뭐 회사들이나 이제 회사들이 NFT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네. 그냥 회사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아티스트들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을 이용을 해서 NFT를 활용을 해야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네.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네. 오늘 생애 첫 NFT 수업 탄탄한 미래 자산 키우기 라이브 OT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성소라 교수님께서 오늘 라이브 OT 참석자들을 위해서 메타버스 시대 NFT 신경제 특강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성소라 교수님의 특강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NFT 시대 개막이라는 제목 약간 뭐 딱딱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좀 말랑말랑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우리 이때까지 NFT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자 겹치는 부분은 많이 빼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이메일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며칠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너는 이제 크리스털 팝이라고 하는 그 NFT의 2634번째 그 NFT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되어서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니프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선별형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선별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오픈시나 라리블처럼 그 누구나 NFT를 올릴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의해서 선별된 아티스트들만 그 작품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니프티 게이트웨이도 그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올라와 있었던 어떤 작품을 제가 찜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으로 창작자가 이걸 올려놨는데 총 10,000개, 여기 밑에 숫자 보이시죠? 10,000개의 이 수집품을 발행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원한다면 한 149불 정도? 한 뭐 원화로 한 16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를 내고 찜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10,000명 안에 든다면 너는 하나의 NFT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라는 오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히 이제 116만 원을 내고 이더로 냈죠. 하고 이제 찜을 해봤는데 다행히 10,000명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유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귀엽죠. 그 크리스털 팝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고 이런 애들이 10,000개가 발행이 된 거고요. 제가 이 중에서 소유를 하게 된 애는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웠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말한 것처럼 그냥 디지털 아트가 아니고 NFT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트에 대해서 이 NFT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차 시장에서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이 창작자가 어떤 회사인데요. 내년쯤에 메타버스 게임을 런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NFT를 갖게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아바타를 가지고 그 게임에 무료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뭐 저로서도 구매자로서도 너무 재미있는 그런 뭐랄까요 기대가 되는 경험이고 또 사실 회사 입장에서만 봐도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거 얼마나 큰 마케팅 그 역할 뭐랄까 효과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FT라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물론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거품도 당연히 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토이 같은 그런 장난감 같은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는 시장도 있고 어려운 뭔가 근간 기술로 사용되는 NFT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밌는 NFT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이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NFT 이젠 정말 뭐 담론을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을 했죠. 특히 뭐 이번 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NFT 거래량이 13조 원 정도에 다른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기업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시장에 점프를 해서 다양한 활용점을 찾아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시장인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NFT가 그 메타버스에 있어서 근간 기술 그리고 원자와 같은 역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 모델을 제공을 하면서 이 NFT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맞물려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는 뭐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판매, 유통의 경로를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창작자들의 그런 수익 흐름을 지켜주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증해주고 또 원본, 뭐 짭퉁 그 가짜를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발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술 시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방면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뭐 디지털 작품들을 위한 판로를 생성을 하고 있고 창작자들에게도 이제 굉장한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금전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작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런 아트를 대하고 또 음악을 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하나의 큰 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NFT로 원본이 인증이 되는 한 희소성과 충분성이라는 것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원본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충분성 그 뭐 복제본을 통한 그 충분성이 늘어날수록 원본에 대한 희소성이 그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다이나믹은 NFT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창작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지만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밀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그 계약을 할 때 뭐 원작자가 명시를 해놓지 않은 한 구매자는 그 NFT에 대한 그 소유권만 가져가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피카츄 카드를 살 때 그 카드를 사는 거지 피카츄 자체를 그 저작권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NFT도 그 원본 자체에 대한 그 저작권은 창작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유권만 계속 2차 시장, 3차 시장을 통해서 넘겨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창작의 그 가치 사슬에서 원작자와 그리고 소유자가 윈윈을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나기도 합니다. 원작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유자가 또 굉장히 더 높은 금액으로 NFT를 팔기 위해서 디스코드나 뭐 트위터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하면 더 높은 금액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판매 금액이 높아질 때마다 원작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로열티의 그 액수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또 베네핏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작 가치 사슬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또 하나의 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뭐 웹 1.0, 2.0, 3.0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1.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대를 아우르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정보의 창조 그리고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회사가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웹 2.0은 이제 사회 소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웹 1.0의 사회적인 요소가 더해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소셜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드러났고 그 누구도 정말 뭐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창작 도구를 가지고 컨텐츠를 올리면서 내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창작 경제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그 창작을 한다고 해서 열정 경제라고도 하죠. 그 열정 경제, 창작 경제에는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그 회사, 그 플랫폼이 그 수익금의 많은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는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더 많은 어디언스를 만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디지털 그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회사가 수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웹 2.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웹 3.0은 이제 블록체인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NFT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창작자들이 직접 프로듀스를 하고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직접적으로 가져가게 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창작자 경제가 뭐 NFT를 통해서 창작자 경제가 생겨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작자 경제는 뭐 2000년대부터 계속 왔는데 이제 NFT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창작자들이 다이렉트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이렉트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제 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NFT는 이제 창작자들로 하여금 컨트롤을 가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뭐 단일 NFT로 발행을 해서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단일로 나온 NFT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에디션으로 뽑아내서 다양한 구매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원본 NFT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그 창작자가 그 정해진 발행 가능한 그 숫자를 딱 정해놨고 그 숫자에 한한 그 구매자를 받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발행 숫자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구매자들이 민팅, 그러니까 원하는 구매 버튼을 누르는 만큼 다 다른 숫자가 여기 보이시죠? 그만큼 발행을 하는, 그래서 오픈이다 해서 오픈 에디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션도 두 개의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니프티 게이트웨이인데, 이제 사람들이 뭐 언제 에디션이 열리나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그 플랫폼들이 구독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런 작가의 NFT가 올라갈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올라갈 거고 몇 분 동안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줘서 구매자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뭐 알람도 딱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NFT가 되게 다양한 그런 작가들, 아티스트들, 뭐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란 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이메일을 아침마다 받아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스토리를 가진 작품이 올라올까를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NFT가 가진 다이렉트하게 창작자와 어디언스가 만날 수 있는 참 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열티 제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로열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윈윈하는, 창작자와 소유자, 구매자들이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 제도를 통해서 거래가 될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NFT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채팅장에 잠깐 보니까 그 에디션 숫자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2차 시장에서 재거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디션인 경우에는 그 1번이 주는 그 특이성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재거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게 뭐 맨 마지막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패턴이 좀 보이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거래될 때 무조건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NFT를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거래될 때 무조건 금액이 높아지고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떤 많은 경우에는 원본, 그러니까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부터 2차 시장에서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NFT들은 NFT 아트, 뭐 수집품들, 크립토 펑크와 같은 애들이 정말 비싸잖아요. 뭐 크립토 펑크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지금 가장 싼 펑크가 한 5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웬만한 뭐 자산가, 크립토 웨일, 암호화폐 부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꿈꾸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NFT가 이렇게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장에는 거품이 껴있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NFT 아트들이 존재를 하고, NFT라는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그 뭐랄까요, 그 작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창작자들에게 좀 더 힘을 부여해주고 컨트롤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무조건 NFT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인식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만 딱 그게 이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정말 몇 개 랜덤하게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뭐 작가들일 수 있지만 정말 그만큼 전 세계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담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NFT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플랫폼들에서 너무 많은 이런 것들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쇼타임이라는 어떤 플랫폼인데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코리안 NFT 커뮤니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좀 이름 나신 그런 NFT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또 이제 아프리카 쪽에 그 대륙에 계신 또 NFT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NFT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좀 그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큐레이팅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NFT가 뭐 미술 시장, 뭐 컬렉터블 시장이 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활용점이 많기 때문에 다각화가 되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뭐 컬렉터블 여전히 뭐 굉장히 큰 요소를,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메타버스 게임, 유틸리티, 아트, 스포츠, 컬렉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이제 NFT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게임과 디지털 부동산은 아무래도 공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더 맞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NFT 게임 그리고 NFT 디지털 부동산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 게임과 디지털 부동산에 대해서만 좀 더 이제 맛을 보여드리자면요. 게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NFT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올해 3분기만 하더라도 75만 개의 고유 암호화폐 지갑이 그 NFT 기반하는 게임에 연동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NFT 게임에서 역할이 뭐냐면요. 여기 그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 인피니티는 게임입니다. 게임이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NFT 기반 게임인데요. 왜 NFT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몬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몬스터들이 X예요. 그 다 X라고 불러서 그래서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 이 몬스터들이, 이 캐릭터들이 다 NFT로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X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나는 뭐 저 초록색 X의 소유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인피니티, 여기 X들이 있고요. 그리고 X들이 이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전투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소유한 X가 전투에서 이겼을 경우에 저는 여기 스무스 러브 포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이거는 NFT가 아니에요. 그 SLP라고 하는 대체 가능한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그 토큰은 일반 뭐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뭐 이더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FT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의 나의 활동, 나의 자산이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의 나의 자산과 딱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게 NFT라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게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자면은 게임을 하면서 나는 돈도 번다라는 의미로 이제 플레이 투 원,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엑스 인피니티가 거기에 창시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는 게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엄청난 그 폭발적인 증가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게 아무래도 그 생계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뭐 필리핀과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엑스 인피니티 게임을 하면서 뭐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자녀 교육비를 내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레귤레이션에 이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특정 한정된 그런 뭐 크립토 웨일들이나 뭐 부자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NFT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부동산 쪽을 보자면요. 정말 뭐 NFT와 디지털 부동산 그리고 메타버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아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우리 가까이 지금 와 있고요. 특히 뭐 메타버스 플랫폼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뭐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그 디지털 부동산 입니다. 어플인데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엑시 인피니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그 랜드라고 하는 그 땅을 NFT로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요. 플랫폼에서 그 구매자들, 뭐 사용자들은 마나라고 하는 대체 가능한 토큰을 가지고 그 땅을 그 NFT로 기록된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산 땅을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아바타를 초대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뭐 전시회를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NFT와 FT는 사실 맞물려 가는 개념이고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이 경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NFT만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뭐 FT만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같이 원자 같은 역할을 그 메타버스 상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자라는 단어를 써놨고 되게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나 그 대체 가능한 토큰, 펀저블 토큰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 토큰 FT라고 써놨습니다. 마나를 소유할 경우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플랫폼 자체를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 NFT 세상, 뭐 토큰 세상에선 제가 이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FT를 가지고 있으면 NFT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갖게 돼서 이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뭐 어떤 행사를 허용을 할 건지, 뭐 어떤 빌딩은 뭐 짓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정말 현실 세계랑 똑같죠. 그런 것들을 투표할 수 있는, 또 투표뿐만 아니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그 FT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잊어버렸는데 그 DAO라는 컨셉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디지털 어플이 DAO라는 탈중앙화 조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주체가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소수의 다양한 그 누구나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나를 통해서 같이 통치를 하고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 DAO라는 거는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DAO는 정말 세상에 여러 종류의 DAO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플리저 DAO라는 게 있는데요. 플리저 DAO는 멤버들이 공동 거기에 출자를 해서 NFT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이제 공동 소유, 이제 그 백에 있어서 그런 개념 중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뭐 그런 DAO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딘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하는 DAO도 있고, 굉장히 DAO가 많습니다. 그리고 DAO를 지탱하는 거는 소셜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출자를 한 만큼 그 소셜 토큰을 갖게 되고, 그 토큰을 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AO라는 게 이제 토큰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NFT와 FT는 거기에 원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큰 시장을 큰 이런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게 NFT가 왜 중요해? 뭐 NFT가 뭐 거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더 큰 픽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 곁에 빨리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DAO라는 것도 지금 11월이죠. 1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개가, 수백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자율적으로 탄생을 해서 뭐 몇 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몇 분 만에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조직들이거든요. 그리고 톱 10, 그러니까 그 자산 규모로 봤을 때 톱 10 DAO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봤을 때 한화로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제가 한쪽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NFT는 그 새로운 경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입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NFT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뭐랄까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이거구나. 이거는 NFT는 좀 가시적이고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다 보니까 좀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해줬고, 블록체인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구나라는 좀 그런 제시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입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FT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뭐 그게 웹3가 될 수도 있겠고, 단어들이 이렇게 많죠. 뭐 웹3가 될 수도 있겠고, 토큰 경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블록체인 경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많은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NFT는 지금 열심히 견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편화에 NFT 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보편화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NFT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지금 다각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리스크도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을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작 문제, 뭐 사용자 경험 개선 필요, 탈중앙화 위협 이런 취약점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작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NFT의 일부가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 뭐 웹 서버나 그 다른 데 저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NFT의 어떤 일부 메타 그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 자체가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는 서버에 저장이 되었을 때 그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이제 부도가 나면 그 서버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 NFT를 소유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상에는 토큰 값이 있는데 그게 정말 가리키는 실체 디지털 파일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저장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은 아무래도 이제 NFT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각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포커스가 내로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만의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플랫폼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통일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이거는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NFT나 블록체인이 이제 탈중앙화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뭐 살펴본 플랫폼 같은 것들은 결국은 리더십이 있고 결국은 그 플랫폼을 컨트롤하는 운영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만 해도 어떤 사람의 아트를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NFT이지만 이것이 보편화가 되고 대중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탈중화, 뭐 중앙화의 대립이 아니라 정말 스마트하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뭐 융합, 그리고 탈중앙, 그리고 비탈중앙, 중앙이죠. 그 기관들의 협력,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환경 문제와 법적 쟁점이 있는데요. 환경 문제는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이건 뭐 NFT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의 상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NFT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캠페인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더리움이 특히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될 때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또 다른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뭐 테소스나 뭐 솔라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이더리움도 내년에는 지금 뭐 에너지 사용량을 99% 이상을 줄이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하고 프로토콜을 좀 바꾸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적 쟁점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뭐랄까, 이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가 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오해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난 구매를 했는데 왜 이걸 못 쓰게 해?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실물 자산이 있는 경우 이걸 NFT화를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뱅크시라는 사람의 그 머런스라는 작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머런스 실물 작품이 있잖아요. 이거를 NFT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NFT를 팔기 전에 이 실물 작품을 소각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물을 소각해 버리면은 NFT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는데, 이때 문제가 이걸 소각한 게 뱅크시가 아니라, 뱅크시는 얼굴이 없는 영국의 화가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을 그냥 소유권을 샀던 회사가 그냥 말도 없이 이걸 소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NFT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뱅크시와 회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비밀리에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법적 논쟁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NFT를 가지고 놀 때 우리가 뭐 그걸 민팅을 한다든지 구매를 할 때든지 좀 잘 살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뭐 NFT 뭐 입구고요. 이제 토큰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그래도 쉽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디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쉽게 놀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NFT가 인터넷의 초창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 뭐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그런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NFT도 지금 뭐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안 좋다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NFT가 시장으로서 좀 견고하게 발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품이나 이런 현상만 보고 속단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뭐랄까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말 특정한 주체가 아니라 어쨌든 탈중앙화의 철학에 기반된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게나 크게나 상관없이 그 스케일에 상관없이 한번 나만의 방식으로 뛰어들어서 NFT를 갖고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이 NFT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잖아요. 아까 어떤 분들도 막 물어보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직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물음표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눈에 띄게 우리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일환으로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좋아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시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무허가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프티 게이트웨이랑 달리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들어가 보시면 이건 이제 한글 버전은 지금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이긴 한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화면을 해볼까요? 네. 지난 7일 동안 네.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된 그 NFT들이 이렇게 또 랭킹이 매겨져 있어서 한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루한 원숭이 그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BAYC 맨 처음 보이시죠? 네. 이게 정말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볼 수가 있고 뭐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주 동안 1등을 하다가 지금 3등으로 잠깐 내려왔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 보시면 익스플로어 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뮤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버추얼 워드, 트레이딩 카드 여러 가지가 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추얼 월드로 가져 보면은 가상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에서 사용이 되는 NFT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디센트럴랜드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서 네. 들어가 보시면요, 그 디센트럴랜드 안에 그 땅이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NFT로. 네. 그 땅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진짜요? 거예요. 이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그냥 랜덤하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요 땅이 지금 뭐 얼마에 네. 되고 있다. 이 지금 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3.3, 한 13,4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와우.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거 이상을 입찰을 해야지 내가 판다.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는 거고요. 네. 가끔씩은 고정가로도 올려놓고 가끔씩은 옥션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있고요.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계정이랑 뭐가 달라요?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이게 네. 메타버스라는 세상 자체가 거대한 커뮤니티잖아요. 저 땅에 다 팔려서 북적북적 옆에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MKY도 거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해 있으면 그 전체 디센트럴랜드 전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돈 안 내고 쓰잖아요. 그 2D 시장은 돈 안 내고 쓰잖아요. 내 계정을.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막 많이 몰아오면 인스타그램이 좋은 거잖아요. 그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 인스타그램 회사와 사실 거래하고 있는 중이죠. 나는 트래픽을 몰아주고 그들은 서버를 제공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주고. 근데 저 가상부동산은 뭐가 달라요? 그럼 인스타그램과? 우리 이제 애기들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남자분들 또 뭐 어머님들 요새는 디지털 카메라 다 갖고 계시니까 네네네. 주변 사진들 참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죠. 그렇죠? 어. 그런 걸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인스타그램 이렇게 막 가다가 이 사진 이쁘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해서 네. 배경화면으로 쓰고 뭐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NFT는 네. 이게 등기권리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누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표식을 달아놓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김승주가 찍었네? 이런 네. 식으로. 어. 그래서 예전에는 내 그림을 갖다 쓰면 공짜로 갖다 썼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거 김승주 거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든가 일정 수수료를 좀 내고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작가들이 데뷔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도 작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아까 그 디센트럴랜드나 어떤 뭐 네. 샌드박스 같은 그 땅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뭐 김상균 교수님도 여기 강의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싸이월드도 메타버스고 그렇지. 뭐 우리 제페토나 로블록스도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고. 그런데 옛날 메타버스와 지금의 메타버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싸이월드는 네. 이용자는 그냥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도토리 갖고 배경음악 네. 사고 네. 뭐 사고 계속 돈만 써. 돈만 쓰죠. 맞아, 그렇죠? 맞아. 지금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그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 지금 나온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예요. 오케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페토. 네. 제페토에 보면 저 아바타들이 굉장히 멋지게 꾸미고 다닙니다. 네. 귀걸이, 뭐 스카프,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입는 아이템들 디자인하는 사람이 제페토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50만 명입니다. 와. 예. 그 중에서 와. 1등하는, 그러니까 네. 아바타들 이렇게 아이템 디자인하는 네. 1등하는 이용자가 렌지라고 하는 작가예요. 예. 렌즈. 예. 응. 예. 그 렌지가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으세요? 또 궁금해. 요 예. 귀걸이 이런 거 뭐 150원, 네. 200원 네. 뭐 이렇거든요. 네. 그거 팔아서 한 달에 1,500만 원 법니다. 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 싸이월드 야 놀고 있지 막 엄마들이 이렇게 혼냈는데 저 메타버스에서 돈 벌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슈머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프로슈머. 이런 메타버스에서 프로슈머가 되려면 내가 디지털 이런 귀걸이 뭐 이런 거 만들었을 때 네. 짝퉁이 범람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디지털로 만든 거라서 복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NFT가 그걸 또 막아주는 거예요. 아. 이건 렌즈가 만들었다. 이건 어허. 렌즈가 만든 게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공고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뜨면 NFT도 같이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센트럴랜드나 땅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땅을 사서 네. 내가 그걸 대관해주고 돈을 벌거나 광고판 같은 거 올려서 돈을 벌거나 그렇지. 이런 프로슈머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NFT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고. 아, 정말 다양한 경제 활동들. 그 디지털 경제 활동은 공부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이 교수님 다 들었냐면, 아, 이제 50대는 저기 땅에서 아파트 갖고 거기서 살다 가고, 애들은 저 위에 디지털 공간 가서 다 돈 벌고 살고, 그러겠구나. 그 돈은 결국은 아이들한테, 혹은 이 디지털 경제를 배우는 사람한테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센트럴랜드에서 되게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이 실물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뭐 큰 길가에 있는 땅이 좀 더 비싸든지 뭐 특정 지역이 더 비싸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디센트럴랜드는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길가 옆에 있는 땅에 살아서 더 좋은 점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어디든지 그걸 반대로 말하자면 어디든지 매력적인 땅이 될 수 있어서 그게 프로슈머들 그리고 뭐 개인 창작자 뭐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주머니가 좀 얇은 그런 사람들은 실물 경제에서는 좋은 땅, 좋은 부동산을 차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얻기가 힘든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충분히 PR을 하고 그게 뭐 트위터 상이 됐던 디스코드가 됐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정말 싼 땅을 사도 비싼 땅을 사도 똑같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네. 보면 그 시작점을 다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 그런 점이 네.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네.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간다 그런 게 그러니까. 예. 괜히 그런 게 아니네요. 그 듣고 어떠셨어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가 메타로 간다 그랬을 때. 뭐 사실은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좀 곤경에 처해서 글로 가는 그렇지. 것도 있고 그런데 맞아. 기반 기술은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DM이라고 하는 자체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AR, VR 안경, 오큘러스라는 회사도 그렇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메타버스로 넘어가려고만 그러면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폭발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메타버스로 넘어가기 직전에 네. 이 NFT에 기반한 경제를 이해하는 게 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중요하죠. 예. 저는 특히나 이 MKYU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하는데 2세대 암호화폐 만든 이더리움, 예. 그게 비탈릭 부테린이란 어. 러시아계 캐나다인이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왜 만들게 됐냐면 네. 그 친구 아버지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음. 근데 아버지한테 17살 때 비트코인 얘기를 듣고 네. 19살 때 이더리움 만듭니다. 와, 2년 만에? 네. 그런데 그 친구 지금 재산이 얼마냐면 아, 궁금하다. 10억 달러입니다. 아, 지금 26살인가 뭐 그럴 겁니다. 죽었다 진짜. 형님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 합니다. 야, 너도 고등학생이고 아빠도 비트코인 강연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은 뭘 만들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자식들하고 대화 나누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저는 제가 그 NFT 얘기는 우리 딸이 먼저 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애들이 되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심이 있냐면 애들이 이제 자기 개인 창작물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나는 NFT를 뭘로 되냐면 게임용으로 들었거든요. 시끄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활동할 무대가 메타버스고 네? 또 디지털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꼭 디지털이 아니거든요.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백에다가 그러게. 그 말하자면은 NFT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의 네. 실물 경제와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는 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네. NFT를 창작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물론 NFT를 어렵게도 만들 수 있고 한데 네. 일반 그 뭐 따님 같은 경우 아드님 같은 경우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은 그래요? 할 수 이게 있어요? 이제 라리브리라는 이거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네. 오픈시처럼 무허가형 플랫폼인데요. 네. 여기 만들기 보이시죠? 네. 얘는 이제 한국어를 이제 지원을 해서 네. 만들기를 누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네. 바로 이제 수집폰 만들기 들어가요. 그래서 뭐 싱글로 할 건지 아니면 다수로 할 다수로 건지. 할 건지 할 수가 네. 있는데 이제 싱글로 한번 단일 NFT로 제가 한번 네.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choose 파일, 여기 또 다 영어네요.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라고 해요. 뭐 이미지가 됐던 뭐 디지털 파일들을. 네. 그럼 제가 준비해 놨던 게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제가 그 제가 시애틀에서 시애틀. 살았었어요. 아우, 시애틀. 야, 시애틀에 살았던 저 사진이에요? 시애틀에 살았었을 때 내 사진입니다. 저희 그 아. 아파트 옥상에 아, 뷰였는데 진짜요? 너무 아름답죠. 예쁘다. 제가 이제 찍은 거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올릴 그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이제 픽스 프라이스 고정가로 올릴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낙찰을 입찰을 받을 건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픽스 프라이스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이걸 팔고 싶은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 12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돈이죠 지금. 네,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플랫폼에 내야 되는 돈이 뭐 한 2.5%다 이 중에 네. 이렇게 있고 아, 수수료. 네, 수수료가 이제 저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매 후 잠금 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내가 공개하고 싶은 비밀스러운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내가 뭐 땡큐라고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오케이. 파일에 대한 원본 파일을 링크를 걸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걸 여기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여기 이름 그냥 되게 쉽습니다. 뭐 이름은 시애틀이니까 시애틀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설명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설명을 하겠죠. 네. 그 인세는 그 로열티 있죠. 여기서 제가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로열티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할 수 있고 뭐 20%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 약간 그 사회적인 통용되는 예, 그게 인세가 10%예요.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올려. 이런 건 다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서 누르면은 이게 바로 민팅을 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네.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그 이더리움에 내는 수수료 있죠. 그 가스비를 네. 안 내도 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리스팅을 할 때는 공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작품이 NFT가 판매가 되었을 때 그때 가스비를 내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좀 그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오케이. 볼 수 있죠. 네,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겠죠. 이 두 분께서 네. 그러니까 이 NFT라는 이 강좌를 왜 들으면 좋을지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강의를요. 네.
이 강의를 또 너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네. 뭐 썸머리 정도로 하자면 네. 사실 또 약간 질문에 나오는 부분도 같아요. 그 NFT를 투자 상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게 NFT를 왜 알아야 될까요? 그 부분이 네. 있는데 사실 투자 상품도 맞습니다. 뭐 투자 가치가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의 NFT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개개인들로 하여금 창작의 자유를 주고 창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관객을 만나고 또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네. 또 그걸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것, 수익화를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커뮤니티가 되었던 어떤 지원이 되었던 네. 그래서 그런 창작자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NFT를 그 누구나 지금 알면 좋은 것,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응용편까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네. 저는 암호화폐든 NFT든 네. 이제 투기 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나 NFT 시장을 보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안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테슬라 그럼 뭐 배터리도 좀 보고 뭐 삼성전자 나온 메모리 같은 것도 좀 네.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그냥 유튜버들 트렌드에 좀 쫓아가는 성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이에 이런 MKY에서 처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쭉 짚어주는 강의를 만들어 주셔서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저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